야담 서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그럼 야담 사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경기도 안성고을에 이름난 유기 공방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느냐 하면 조선 팔도를 통틀어도 이만한 크기의 공방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지요. 200여 명이 넘는 장인들이 밤낮으로 구리와 아연을 녹여 방자 그릇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답니다. 어서 오시오. 이 안성 유기만큼 좋은 그릇이 어디 있겠소? 저작거리를 지나는 상인들은 안성 유기의 명성을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공방에서 나오는 그릇은 어찌나 단단하고 아름다웠던지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고 하니 말 다했지 않겠습니까? 이 큰 공방의 주인은 박영감이라 불리는 사내였습니다. 그의 이름 박치무는 한양장안에서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했지요. 키는 크지 않았으나 반달 눈썹 아래 매서운 눈빛을 지닌 이 사내는 어찌나 장사수완이 좋았던지 10살 때부터 이미 돈 버는 재주가 남달랐답니다. 얘야, 너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게다. 어린 시절 스승이었던 노 선생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치무는 8살 때부터 이미 주판을 척척 놀렸고 10살이 되어서는 장에서 어른들과 거래를 할 정도로 영악했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16살 먹은 치문이가 장터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비가 쏟아졌다고 하지요. 다른 장사꾼들은 자기 물건 챙기기에 바빴지만 치문이는 달랐답니다. 어르신, 이리 오셔서 비를 피하시지요. 비를 피하러 온 노인이 알고 보니 그 고을 양반이었는데 치문이의 침착하고 영리한 모습에 반해 그를 눈여겨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인연으로 치문이는 글 공부까지 하게 되었지요. 20살이 되어 장가를 가기 전 치문은 이미 안성에서 제법 이름을 날린 장사꾼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유기장이 찾아와 도움을 청했지요. 나리, 제가 기술은 좋은데 미천이 없어 큰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도와주신다면 제가 평생의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치무는 그 자리에서 유기장의 손을 잡았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실함이 보였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시작된 작은 유기 공방이 바로 지금의 큰 공방이 된 것입니다. 일전 한 푼이라도 어그러지면 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나이 40이 넘어 안성 제1의 부자가 된 치무는 이제 콧수염을 기르고 깐깐한 주인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부 하나를 보더라도 꼼꼼히 살피고 일꾼 하나를 들이더라도 신중을 기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크나큰 재산을 일군 치문 영감에게도 한이 되는 게 있었으니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답니다. 후계자 없는 가문이 어찌 오래 갈 수 있겠느냐. 첫 부인을 맞이한 것은 25살 때였습니다. 양반과 교수로 얼굴도 곱고 성품도 얌전했다고 하지요. 허나 3년이 지나도록 태기가 없자 치무는 마음이 급해졌답니다. 여봐라. 의원을 불러오너라. 명의라는 명의는 다 불러들였지만 도무지 방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치무는 첫 부인에게 돈 보따리를 쥐어주고 내보냈지요. 그리고는 곧바로 둘째 부인을 맞이했답니다. 둘째 부인은 경상도 양반가의 교수였는데 얼굴은 첫 부인만 못했으나 살림 솜씨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인 역시 4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내가 뭔 죄를 지었단 말이냐? 치무는 밤마다 하늘을 보며 한탄했답니다. 둘째 부인도 결국 쫓겨났고 35에 맞이한 셋째 부인 역시 3년 만에 집을 나가야 했지요. 이제 나이 40이 넘은 치무는 점점 초조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길을 지나다 한 여인을 보게 되었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장에서 물건을 사들고 가던 여인과 치문이 마주쳤는데 그만 여인의 보따리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치문이 보따리를 주워주려 손을 뻗는 순간 여인과 눈이 마주쳤답니다. 이 여인이 바로 후에 치문의 넷째 부인이 될 홍씨였답니다. 24의 나이에 얼굴은 천상의 선녀가 부럽지 않을 만큼 고왔고 눈매는 서늘하면서도 정이 깃들어 있었지요. 아가씨는 어찌 혼자 장에 나오셨소? 부모님을 여의고 숙부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이라서 길을 헤매고 있었답니다. 알고 보니 홍씨는 양반가의 몰락한 교수였답니다. 부모를 여의고 홀로 사는 것이 막막하여 숙부댁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고향을 떠나 외지를 나온 것이 처음이라 길을 헤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로구나. 치무는 그 자리에서 혼인을 결심했답니다. 홍씨의 숙부를 찾아가 정중히 혼인을 청했고 한 달 뒤 혼례를 올렸지요. 홍씨는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휘어잡았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일을 살피고 장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일꾼들의 식사까지 직접 챙겼지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답니다. 마님, 이번에 들여온 구리가 품질이 좋지 않사옵니다. 값은 싸지만 나중에 그릇이 터질까 걱정이옵니다. 그렇다면 비싸더라도 평소 거래하던 상인에게서 사들이는 게 좋겠구나. 물건값이 오르더라도 품질만큼은 지켜야 하니. 홍씨는 장사 수완도 뛰어났던 것입니다. 치무는 속으로 감탄했지요.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답니다. 서방님, 이번에 들여온 약은 잘 드시고 계시지요? 홍씨는 치문의 건강도 세심하게 챙겼답니다. 해소가 있다고 들으니 인삼과 도라지를 푹 고아 매일 아침 올렸고 밤에는 따뜻한 생강차를 준비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홍씨가 수저를 내려놓았답니다. 서방님, 제가 아무래도 입덧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달거리가 끊긴 것도 그렇고요. 뭐라고? 정말이란 말이오? 치무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 자리에서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여봐라! 오늘은 공장 문을 닫고 잔치를 벌이도록 하여라! 소도 잡고 돼지도 잡아라! 치무는 그날로 큰 잔치를 벌였답니다. 200여 명의 장인들에게 하루 쉬는 날을 주고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불러 잔치를 벌였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잔치 자리에서 물잔을 들고 있던 홍씨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음식 냄새 때문에 도저히 자리를 지킬 수 없겠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홍씨는 그대로 자리를 피했고 치무는 더욱 기뻐했답니다. 입덧이 심할수록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이듬해 초여름 드디어 홍씨가 산통을 시작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끙끙 앓더니 마침내 달덩이 같은 사내 아이를 낳았지요. 영감님, 아들입니다. 아드님이십니다. 오냐? 이제 우리 집안도 대를 이을 자가 생겼구나! 치문의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던지 공방의 쇠망치 소리보다도 크게 들렸다고 하지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이름은 치백이라 지었는데 어찌나 영특했던지 3살 때부터 이미 한자를 떼었다고 합니다. 5살이 되자 주판도 척척 놀렸고 7살에는 공방의 장부까지 읽을 수 있게 되었지요. 이놈, 내 아들이 틀림없구나! 치무는 아들이 곁에 있을 때가 아니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공방에 가는 발걸음도 뜸해지고 밤낮으로 아들과 함께 지내려 들었지요. 급기야는 유기공장 명의를 아들 이름으로 바꾸고 집 문서와 논밭 문서까지 모두 치백 이름으로 돌려놓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그토록 튼튼하던 치문의 몸에 갑자기 병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 해소가 있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침이 심해지더니 급기야는 피까지 쏟게 되었답니다. 서방님, 의원을 부르겠습니다. 아니다. 내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치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 치백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홍 씨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겼지요. 아이를 잘 키워다오. 그리고 공방은 내 뜻대로 하여라. 이 말을 남기고 치무는 눈을 감았답니다. 홍 씨는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극정성으로 보냈지요. 3년상을 치르는 동안 매일 새벽이면 무덤가를 찾아 향을 피우고 밤이면 독수공방에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하지만 홍 씨는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낮이면 상복을 입은 채로 공방을 살폈고 밤이면 장부를 들여다보며 공방 살림을 꾸려갔지요. 마님, 이러다 몸살이라도 나시면 어쩌시려고. 걱정 말아라. 내가 쓰러지면 누가 이 큰 살림을 꾸려가겠느냐. 내 아플 틈도 없구나. 사람들은 모두 걱정했답니다. 여인 혼자서 이토록 큰 공방을 어찌 꾸려가랴 싶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공방은 더욱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 들었는가? 안성 유기가 이제는 중국 상인들에게까지 팔린다더군. 그려, 그 젊은 과부가 제법이야. 장사 수완이 죽은 치문이 영감보다 더 낫다는 소문이 돌더구만. 홍 씨는 유기의 판로를 넓혀갔습니다. 한양은 물론 평양과 개성에까지 안성 유기를 팔아넘겼고 심지어는 청나라 상인들과도 거래를 트기 시작했답니다. 3년상을 마치고 나자 이제 서른을 바라보는 홍 씨는 상복을 벗고 화사한 비단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성 저작거리에 크나큰 유기 판매점을 차렸지요. 이복의 홍씨, 점장으로 누구를 앉힐 생각이시오? 내 사람을 봐두었다오. 홍 씨가 점장으로 점 찍은 이는 다름 아닌 상덕이었습니다. 27의 총각으로 15의 공방에 들어와 10년이 넘도록 성실하게 일해온 터라 공방의 살림살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밤이 되면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여인이 판매점 뒷방을 찾아들었답니다. 촛불이 꺼지면 상덕이는 여인의 옷고름을 살며시 풀어 끌어안았지요. 그 순간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몰려들며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졌답니다. 임자, 그 수많은 사내들 중에 어찌하여 나를 점 찍었소? 가쁜 숨을 고르며 상덕이가 물었습니다. 홍 씨는 상덕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속삭였지요. 서방님, 당신의 성실함과 진실된 마음씨를 보고 반했지요. 홍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실은 다른 속내가 있었답니다. 이 대목에서 잠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홍 씨는 24세 아리따운 안악이었습니다. 전날 안성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치문과의 만남이라고요?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지요. 들으니 안성제일의 부자 치문이란 자는 세 번째 부인까지 내쫓았다 하더군. 왜 그랬다던가? 아들을 원하는데 셋 다 못 낳았다지 뭐야. 그래서 부인만 보면 의원부터 데려다 진맥을 해보고 아들 낳을 것 같지 않으면 바로 내쫓는다는구먼. 홍 씨는 이 말을 듣고 눈을 반짝였답니다. 어려서부터 영특했던 그녀는 곧 한 가지 계략을 떠올렸지요. 이봐요, 언니. 나 좋은 수가 있어요. 무슨 수가 있다는 것이냐? 치문이란 영감이 아들을 그렇게 원한다면야. 내가 그 소원을 이뤄줄 수 있지요. 난 자신 있다고요. 내 얼굴 하나는 자신 있으니 그의 눈에만 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홍 씨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우선 치문의 마음을 사로잡아 혼인을 하고 그 다음엔 젊은 씨바지를 찾아 아들을 낳는 것이었지요. 이보시오. 늙으신 영감님께 자식이 없다 한들 제가 정성으로 모시면 하늘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홍 씨는 일부러 보따리를 떨어뜨려 치문과 마주쳤고 그렇게 혼인까지 이어졌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더 큰 계획이 있었지요. 홍 씨는 혼인 후 매일같이
안방 들창 앞에 앉아 부채질을 하는 척하며 우물가를 훔쳐보았답니다. 200여 명의 장정들 중에서 자신의 계획에 적합한 사내를 고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애구머니나 저 사내를 좀 보라지.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내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갓 들어온 18살의 상덕이었지요. 훤칠한 키에 늠름한 몸매도 좋았지만, 특히나 그의 아랫도리가 홍 씨의 눈길을 사로잡았답니다. 여봐라, 저기 멱을 감고 있는 저 사내는 누구냐? 아, 새로 들어온 상덕이라고 하옵니다. 일도 잘하고 성실하기가 이를 데 없지요. 그래? 눈이 선하고 맑은 것이 앞으로가 기대되는구나. 홍 씨는 매일같이 상덕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 어른들을 공손히 모시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우람한 체격까지. 저 사내라면 틀림없을 터. 홍 씨는 상덕이에게 은근히 마음을 표했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그의 앞에서 치마폭을 살짝 걷어 하얀 발목을 내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지나갈 때 향긋한 향내를 풍기기도 했지요. 아이고, 더운 날씨에 일하기 고되지? 이것 좀 마시구려. 시원한 오미자차를 들고 나가 상덕이에게 건네기도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상덕이의 눈빛이 절로 달아오르는 것을 홍 씨는 놓치지 않았지요. 마님, 소인은 그저 미천한 종놈에 불과하옵니다. 이복에 남녀 사이에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다만 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구나. 그렇게 둘의 은밀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홍 씨의 계획대로였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홍 씨는 아들을 낳은 것이었죠. 임자, 솔직히 말해주오. 그 수많은 사내들 중에 어찌하여 나를 점찍은 것이오? 가쁜 숨을 고르며 상덕이가 물었습니다. 홍 씨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킬킬 웃었지요. 가장 성실하게 일했고, 가장 잘생겼고, 또 서방님의 아래가 가장 실해서였지요. 허허, 그걸 어찌 알았단 말이오? 뒤뜰 우물가에서 장정들이 멱을 감을 때 안방 들창구멍으로 보았지요. 그렇게 둘의 사랑은 깊어만 갔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자라났고 이상하게도 점점 상덕을 빼다 박은 듯이 닮아갔지요. 여보게, 저 아이 클수록 상덕이를 닮은 것 같지 않나? 쉿, 말 조심하시게나. 아무리 그래도 마님과 상덕이가 그럴 리가 있겠는가?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차마 큰 소리로 말하지는 못했답니다. 홍 씨는 상덕을 점장으로 앉히고 안성유기를 더욱 번창시켰습니다. 한양은 물론 평양과 개성에까지 안성유기의 이름이 알려졌고 심지어 청나라 상인들까지 찾아올 정도였지요. 아이는 상덕을 아버지처럼 따랐고 셋은 한 울타리 안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안성고을에서 여러 방식으로 전해진답니다. 어떤 이는 홍 씨가 늙은 영감을 속이고 재산을 가로챈 악녀라 했고, 또 어떤 이는 젊은 여인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도 했지요. 시무는 평생 자신의 아들이라 믿고 행복하게 죽었으니 오히려 그가 이 집안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토록 바라던 데르리엘 아들이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홍 씨는 과연 나쁜 여자였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살림에 시달리다 늙은이와 혼인해야 했던 한 여인의 슬픈 운명이었을까요? 상덕이는 단순한 씨바지였을까요? 아니면 진정한 사랑이었을까요? 이렇게 안성유기 공방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때로는 한숨 속에, 때로는 웃음 속에 전해진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란 것이 천길 물속은 들여다보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우물가에서 멱 감는 사내를 엿보는 안방 마님의 속내야 어찌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한양 근교의 어느 마을에 김석진이라는 청년이 살았답니다.
김석진은 참으로 별난 성격의 소유자였지요. 다른 아이들은 어른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할 때 이 아이는 보는 대로 느낀 대로 말을 하는 것이었답니다. 어머니, 저 할머니 얼굴이 쪼그라든 감처럼 생기셨어요. 이 녀석, 어찌 어른께 그런 무례한 말을 하느냐? 그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다. 어머니가 아무리 야단을 쳐도 석진의 솔직한 성정은 고쳐지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그의 솔직함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니었지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마을 양반집 도련님이 가난한 아이의 떡을 빼앗으려 할 때였지요. 이보시오. 그리하면 안 됩니다. 도련님께서 그러시면 어찌 양반자제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놈이 감히 내까지 것이 무엇라고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든단 말이냐? 비록 제가 미쳐나오나 옳지 않은 일은 옳지 않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석진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나섰답니다. 그의 이런 고든 성품은 자라면서도 변함이 없었지요. 서당에 다닐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하신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맞는 내용입니까? 뭐라? 이놈이 감히 스승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것이냐? 의심이 아니옵니다. 진심으로 여쭙는 것이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찌 배움이 되겠습니까? 훈장은 처음에 화를 냈지만 차츰 석진의 이런 솔직한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답니다. 허허, 내 놈만큼 바른 말하는 제자가 어디 있겠느냐? 덕분에 이 늙은이도 더 열심히 가르치게 되는구나. 한편 이난이는 어떤 교수였느냐 하면 마을 의원의 딸로 태어나 일찍부터 살림을 도맡아 하는 현숙한 처자였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난이는 약재를 다루는 법부터 환자를 대하는 예절까지 모두 익혔지요. 특히나 난이는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었답니다. 아가씨, 덕분에 마음까지 편해졌소이다. 약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좋은 약이 될 때도 있다고 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은 참으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었답니다. 그날도 난이는 평소처럼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아가씨, 이리 늦게까지 빨래를 하시면 어쩌시나요? 괜찮아요. 낮에는 아버님 일을 도와드려야 해서요. 난이는 이웃집 아주머니의 걱정 어린 말에 그저 웃음으로 답했답니다. 그때였지요. 마침 서당에서 돌아오던 석진이 우물가를 지나가다가 난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저런 미인이 있단 말인가. 저 아리따운 얼굴. 달빛이 부끄러워 숨어버릴 것 같구나. 석진은 또 보자마자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내뱉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처자들 같았으면 당장 자리를 피했을 테지요. 하지만 난이는 달랐답니다. 달빛보다는 많이 못하지만 공연히 놀라게 해드려 죄송해요. 이 대답에 석진은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아니 글쎄, 자신의 실수를 저리 부드럽게 받아주다니 말입니다. 아니, 아가씨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제가 더욱 부끄럽습니다. 처음으로 석진의 입에서 조심스러운 말이 나왔지요. 그날 이후로 석진은 매일 우물가를 지나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오늘도 달님이 아가씨를 보고 부끄러워하고 있군요. 오늘은 달님보다 공자님의 얼굴이 더 붉어 보이시네요.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지요. 석진의 솔직한 성격과 난이의 부드러운 성품이 마치 봄날의 꽃과 나비처럼 잘 어우러졌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 저리 솔직하기만 한 석진이와 저리 현숙한 난이가 어울린다고? 물과 불을 한 그릇에 담으려 하는 것 같구려. 하지만 두 사람의 사이는 날로 깊어만 갔지요. 특히나 난이의 아버지는 석진의 솔직한 성격이 마음에 든다며 혼사를 적극 찬성했답니다. 요즘 세상에 저리 바른 말하는 젊은이가 어디 있겠나? 의원의 사위로는 제격이지. 나는 이 혼사 대찬성일세.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이게 웬일입니까? 혼례식 날 석진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오늘따라 우리 나니가 너무 고와서 가슴이 터질 것 같소. 서방님 그만하셔요. 제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난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하객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하하하. 과연 석진일세. 저리 솔직한 게 오히려 좋지 않나? 혼례식이 끝나고 신혼살림을 차린 두 사람은 더없이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석진의 솔직한 성격은 여전했지요. 특히나 아내를 향한 애정 표현은 더욱 대담해졌답니다. 여보, 오늘따라 유난히 더 고운 것 같소. 이제는 달님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소이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아니 글쎄 손님이 와 있건 말건 상관없이 석진은 아내를 향한 애정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지요. 장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마을 어른들을 만났는데 석진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장에서 이렇게 오래 있다가는 안 되겠소. 우리 나니가 기다릴 텐데. 지금 당장 집으로 가야겠소. 허허, 자네 참 대단하구만. 신혼이라고 해도 이렇게 대낮에 급히 집으로 간단 말이오? 난이는 이런 남편이 미웠냐고요? 아니지요. 오히려 그 솔직한 마음이 고마웠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었지요. 서방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면 다른 분들이 민망해 하십니다. 뭐가 어떻단 말이오. 내가 좋아서 그러는데. 어느 날 저녁 난이는 고민 끝에 묘안을 떠올렸답니다. 서방님, 이제부터는 저희만의 암호를 정하는 게 어떨까요? 암호라니? 어떤 암호를 말하는 것이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계실 때 저를 갑자기 안고 싶으시면 한 잔 마시자라고만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알아들을 테고 민망한 상황들도 없지 않을까요? 석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환하게 빛났답니다. 오라. 이거 참 기막힌 생각이구려. 내 아내가 이렇게 지혜롭소. 그렇게 두 사람만의 은밀한 신호가 생겼답니다. 한동안 이 방법은 아주 잘 통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난이의 아버지인 이장호가 사위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장호는 마을에서 양반의 도리를 엄격히 지키기로 소문난 어른이었습니다. 어찌나 체면을 중요시했던지 젊은 시절에는 양반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이 위태로운 적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지요. 우리 아버님 젊은 시절 이야기 들으셨어요? 한 번은 비가 쏟아지는데도 갓을 바로잡느라 비를 맞으며 한 시즌을 서 계셨다더군요. 허허. 그러니 내가 장인어른을 뵐 때마다 일이 긴장되는 것이구려. 그날도 장호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사위 집을 찾았답니다. 난이는 얼른 맛있는 음식을 차려 올렸고 석진은 정성껏 술상을 준비했지요. 이복의 석진, 자네 요즘 장사는 어떠한가? 네, 장인어른. 덕분에 잘 되고 있사옵니다. 두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장호가 잠시 변소에 가느라 자리를 비웠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석진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였답니다. 아니 글쎄, 난이가 버선발로 휘청거리며 지나가는 모습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이었지요. 장인어른과 함께 술까지 마셔 취기가 오른 상태인지라 그만 마음이 동해버리고 말았답니다. 평소 그의 습관대로 말이 먼저 입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여보, 한 잔 마시고 싶구려. 석진의 돌발 발언에 난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답니다. 평소라면 달콤한 신호였겠지만 하필이면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시는 아버님 앞이었으니 말입니다. 영문을 모르는 장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나니, 너도 같이 한잔 하자꾸나. 평소의 난이었다면 당연히 거절하였을 테지만 그날따라 귀신에 홀린 듯 석진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말았답니다.
난이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휘청거릴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변소를 가던 장호는 난이가 방을 나가는 모습을 보고 딸이 술을 가지러 가나 보다 생각하고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석진까지 방에서 나오더니만 난이의 뒤를 따라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를 머금은 채로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로구나. 장호는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고 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두 사람이 나오지 않자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술을 내오길래 둘이 골방에 들어가. 일이 지체한단 말인가. 더구나 골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듯 하자 장호의 눈썹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두 사람의 모습이란 난이는 머리가 살짝 흐트러져 있었고 석진의 옷깃은 어쩐지 단정치 않았지요. 게다가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발그레해져 있는 것이 마치 술에 취한 듯 했습니다. 장호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반가의 채통을 한평생 지켜온 사람이 이런 광경을 어찌 참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도리란 말이냐? 나를 여기 두고 너희들끼리 몰래 술을 마시고 온단 말이냐? 그것도 골방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더냐? 장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위엄 있던 모습은 간데없고 수염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화가 치민 상태였지요. 석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평소 그토록 솔직하던 입이 이런 때는 왜 말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 그게 아니라 장인어른 오해십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난이도 얼른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장호의 노기가 하늘을 찌를 지경이었답니다. 이런 무료막심한 놈이 다 있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로 혼사를 승낙하지 않았을 것을. 장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오다 자식에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니 그 분노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더니만 아니 글쎄 평소 한 걸음을 걸을 때도 일관을 바로잡곤 하던 양반이 버선발로 대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가시 비뚤어진 채로 말입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제발 설명을 들어보시면. 난이가 울먹이며 뒤쫓아 나가려 했지만 이미 장호는 저 멀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여보, 어떡하면 좋아요? 난이는 눈물을 흘리며 석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석진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굴렀지요. 이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답니다. 장호가 버선발로 뛰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들었소? 석진이 부부 내외가 장인을 혼자 두고 자기들끼리만 골방에 가서 좋은 술을 마셨다지 뭐요? 글쎄 말이오. 아니 좋은 술이라면 장인과 함께 마셔야 하는 것 아니오? 그러게 말이오. 그 두 사람이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들인지는 몰랐소. 한편 장호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부인에게 성화를 피웠답니다. 여보, 당신이 가서 우리 난이를 데려와야겠소. 저런 무례한 사위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시는 게요? 난이 어머니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남편의 성급한 성격을 잘 알기에 일단 딸을 찾아가 보기로 했답니다. 어머니가 도착했을 때 난이는 마당에서 훌쩍이고 있었고 석진은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아이고 어머니, 큰 오해가 생겼어요. 이를 어쩌면 좋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내 아버님께서 그렇게 노하시다니? 난이는 부끄러워 얼굴이 새빨개진 채 어머니 귀에 대고 속삭였답니다. 한 잔 마시자는 말이 저희 부부만의 은밀한 신호였어요. 은밀한 신호라니? 남들 앞에서 민망하니까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 보내는 비밀 신호였답니다.
그날 그래서는 안 되었는데 저희 둘 다 귀신에 홀린 듯이 주체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질러 버렸어요. 어머니는 잠시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폭소를 터뜨렸답니다. 아이고, 이런 웃기고도 망측한 일이. 그러니까 내 아버님이 진짜 술 마시는 줄 알고 그리 노하셨구나.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지요. 어쩌면 젊은 시절 자신들의 모습이 떠올랐는지도 모르지요. 어머님, 아버님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려, 내가 가서 잘 말씀드릴 테니 걱정 말거라. 허나 앞으로는 그런 은밀한 신호도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하도록 해라.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 장호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고 듣던 장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마침내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하하, 이런 귀신도 모르리리. 그래서 둘이 얼굴이 붉어져서 나왔던 거였구나. 여보, 이제 알겠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는 못했으나 젊은 혈기로 그런 것이니 이해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석진이가 우리 나니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장호는 한참을 웃다가 문득 부인을 바라보았답니다. 아니 글쎄 젊은 시절 부인의 모습이 떠오른 것이었지요. 여보, 우리도 한잔 하시겠소? 순간 나니 어머니는 당황했지만 이내 발그레한 얼굴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좋소이다. 지금 당장 한잔 하시지요. 그렇게 두 노부부는 오랜만에 달콤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요.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니가 수줍은 목소리로 장호를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여보, 오늘 참 즐거운 밤이네요. 한 잔 더 하시겠어요? 장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얼굴에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며 재치 있게 대답했지요. 오허, 나이 탓인지 한잔해도 일이 크게 취하는구려. 오늘은 이만하는 게 좋겠소. 나니 어머니는 그 말에 폭소를 터뜨리며 장호 어른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한 잔으로 끝나지 않을 테니 단단히 준비하시오. 다음 날 장호는 아침 일찍 사위 집을 찾아갔답니다. 이복의 석진, 어제 일은 내가 오해를 한 것 같구만. 석진은 장인어른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만 장호의 부드러운 말투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닙니다, 장인어른.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허허, 이제 보니 자네와 우리 나니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네. 솔직한 자네와 지혜로운 우리 나니가 서로를 채워주고 있으니 말이세. 그러더니 장호가 갑자기 석진에게 한 잔 술을 따라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정말 한잔 하세나. 아버님, 넓은 아량으로 저희 부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석진과 나니는 얼굴이 붉어져서는 서로를 바라보았답니다. 장호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지요. 석진, 이제 보니 자네가 우리 나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이는구려.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말게나. 네, 아버님. 평생 나니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석진 부부는 물론이고 장호 부부의 금슬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가끔 서로를 바라보며 한잔 하시겠소? 라는 말로 은근한 애정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부부 사이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오해가 큰 웃음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